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까스로 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거센 후폭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37표까지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죠. 계파 간의 충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경 지지자들, 이른바 개혁의 딸, 개딸이라고 하는데요. 찬성표 던진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색출해서 반란군 살생부 리스트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갈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민주당이 지금 내분 상황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 부결 이후 예정됐던 민생행보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단일 대우를 강조하여 하면서 팔을 걷어붙였는데 당 일각에선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거취를 압박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통과될 정도의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은 0%입니다. 많아야 대여섯 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이탈표라는 게 없을 것이다. 체포동의안은 압도적 다수로 부결시키겠습니다.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상보다 이탈표가 조금 많이 나는 지점이 나오는데요.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표결의 결과가 우리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깊이 살피겠습니다. 네, 재석 297명이었고요. 찬성 139표, 반대 138표, 한 표 차이로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기권 9표, 무효 11표. 다만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을 해야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는데 그 과반은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만 찬성표가 한 표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렸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당내 민주당 내에서는 또 갈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송 본부장님, 어제 결과 좀 충격적이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니, 다들 충격적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예.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장기간 되면서 특히 수도권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았어요. 네. 수도권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예. 서울 같은 데서는 거의 몇천 표 차이로 당락이 오가는데 민심이 나빠지니까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결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 그것이 네. 약간 반전된 것이 그때 의원총회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서른 의원이 친이낙연계 자장 서른 의원, 그리고 또 2명이 발언을 했어요. 전재수 의원인데 전재수 의원은 친문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부결을 시키자고 하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부결이 되고 나면은 모종의 결단을 할 것이다, 아니면 뭔가 행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결을 시켜주자, 이런 기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좀 변한 것이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랑캐, 깡패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을 내비쳤거든요. 본인이 경기도지사 할 때도 재판받으면서도 다 잘했다, 대표직 사퇴 안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정성호 의원, 친명 자장 정성호 의원이 계속 라디오에서 네.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심지어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전에 친이낙연계나 친명계에서 네. 이번만 부결시켜주면은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확신을 했는데 예.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표가 상당히 쏟아져 나왔는데, 다만 그것이 소극적으로 하면서 소극적 이탈을 하면서 무효표를 만드는 11표. 예.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이탈을 했으면 찬성표가 됐으면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결이 됐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무효표 형식으로 이렇게 이탈을 예. 할 거라는 것. 그러니까 가결시키기는 좀 애매했지만 자신의 뜻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마음이 있다, 이런 걸 이제 기권이나 무효 이런 형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재명 대표 어제 부결 직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검찰의 체포동의를 부결하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결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뜻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신조 의원님, 네. 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저런 멘트는 이제 정신승리다. 네. 예, 정치적으로 뭐 탄핵되거나 뭐 심지어 사망 선고, 그러니까 치명타를 입었다. 심지어 이제 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이런 매체에서도 뭐 치명 상황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아무렇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렇게 하는 것은 아마도 뭔가를 이제 정리해서 얘기할 만한 그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불의의 일격을 당했지만 나는 그냥 내 길을 가련다 하는 선언일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저는 이제 민주당 일부에서 말이죠. 이게 그 아주 조직적인 반란군이다. 네. 뭔가 기획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는 근거는 뭐냐면은 네. 누군가가 이거를 반명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모종의 그 거사를 기획을 했다면은 예. 이런 식으로 일부는 가결표로 가고 일부는 무효표로 가고 예. 일부는 기권표로 가면서 가결을 결국 못 시킨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결을 시키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면요. 예. 이런 식으로 표가 세 군데로 갈라지질 않죠. 그런 걸 봐서는 이거는 기획 작품이 아니고 네. 민주당 의원들의 자연 발생적인 개개인의 고민이 뭐 이게 어떤 사람은 기권으로 어떤 사람은 무효표로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가결로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어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전후로 표정들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가 139표, 부 138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뭐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4장의 사진을 연속으로 보여주면서 이 대표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해가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뭐 모든 표정이라는 게 사진으로 잡으면 그 잡을 때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밝았던 것에서 점점 좀 어두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붙였던 그런 기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체면을 구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비명계가 이게 좀 기획된 표결을 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저는 상당히 기획된 표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무효나 기권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은 하지 않으면서도 네. 다만 반대도 하기 싫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해서 뒷감당할 자신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향후 어떤 정계 개편까지도 굉장히 소용돌이 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시키지만 향후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성 메시지까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고려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반면에 검찰과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검찰은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계속적인 수사
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겠다 그런 의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했었는데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까지 민주당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방탄하면서 그걸 최선의 총선 전략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검찰과 국힘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좀 관전해 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민생 현장 방문했습니다. 기자들이 뭐 질문을 계속해서 했는데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당내 소통 방식 뭐 어떻게 해나가실지 얘기 나오는데 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을까요? 지지자들이 지금 가결 투표하신 분들 색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제 요청하실 건가요? 자, 여러분,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혹시 원칙 하명 좀 하실 건가요? 지지자들에 대한 자제 요청하실 건가요? 대표님 가결직을 의원을 색출한다는 얘기 있는데 뭐 자제 요청하거나 그럴 생각이 있으실까요? 대표님 조직적인 이탈표라는 지적도 있는데 혹시 좀 조처를 하실 건가요? 김영규 의원들과는 소통 어떻게 더 해나가실 생각이세요? 김영규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사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거취 표명하실 건가요? 소통을 늘려가야 되니까 그거는 소통을 네, 오늘 뭐 간담회 관련 답변 하나만 하고 나머지 정치적 의미가 있는 질문에는 일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최단 변호사, 오늘 뭐 어떤 심정을 가질 것 같아 보이십니까? 일단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이번에 부결이 됐기 때문에 부결에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아까 신지호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신승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특히 뭐 평론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이번에 이렇게 이탈표가 많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탈표가 많이 나와봤자 10표 안쪽이라고 보통 예상을 했었는데 거의 최소 민주당 내에서만 31표의 이탈, 그 범민주당에서는 거의 37명 정도 이탈했다고 하니까 지금 노웅래 의원보다도 훨씬 많은 표가 이탈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로서의 방탄이 더 이상은 막아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본인이 이대로 계속해서 뭐 물론 뭐 현재의 당원 당규상으로는 기소가 되더라도 뭐 3항에 의해서 정치적인 탄압을 하기 때문에 당대표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과연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당대표의 리더십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기자들은 중심이 당대표가 아니라 어저께 얘기했던 방탄과 관련되어서 아니면은 영장실심사 관련된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것이 중심이 되었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로서 어떤 민생의 방점을 찍고 싶었겠죠.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이라든지 언론들이 거기 민생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야당 대표로서의 입장을 궁금해할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시끌시끌합니다. 이게 기획이 된 거다 이런 말도 하지만 의원들의 마음이 그냥 저절로 표출된 거다 이렇게도 지적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탈한 표가 도대체 몇 개냐 표 분석이 오늘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저희들이 그걸 어떤 식으로 이탈이 된 건지 한번 봤는데요. 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형식이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모두 297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정족수는 300입니다만 한 명이 제명이 돼서 299석이고 2명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한 명은 지금 감옥에 있고 한 명은 불출석을 했습니다. 무소속의 김홍걸 의원이 지금 불출석을 한 그런 상황이어서요. 근데 결과를 보면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8표. 가결이 되려면 과반, 297석의 과반인 149표가 있으면은 이제 가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39표에 그쳤습니다. 10표가 부족했던 거죠. 가결이 되려면. 반면에 반대가 138표인데 특이한 게 무효가 11표, 기권이 9표, 20표가 의미 없는 표로 남은 겁니다. 이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 이 표결에서는 의미 없는 표가 됐습니다. 과반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런 20표 때문에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러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느냐?
이건 단순 비교입니다. 그 무효표가 국민의힘에서 하나도 안 나왔다는 전제하에 이제 한번 따져보는 건데요. 자, 국민의힘은 114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정의당이 6명이 있고 시대전환 1명이 있고요.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하지만 찬성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부결시키기는 힘들다.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찬성 쪽으로 돌았다고 봅니다. 정의당은 뭐 당론으로 찬성을 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어제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좀 성향 아니냐. 그래서 혹시 뭐 반대하지 않았겠냐 그랬는데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겠다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서 찬성을 한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찬성 쪽에 122표는 거의 확실하다. 뭐 실수를 안 했으면 122표는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139표가 나왔죠. 그래서 단순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17표가 여권이 원했던 표보다 더 나온 겁니다. 122표는 확보가 됐다고 봤는데 17표가 실제로 더 나온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권과 무효 20표도 소극적 찬성이었다면 많게 보면 37표까지 이탈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표로 한번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169명 다 출석을 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걸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무소속이 7명이 있는데 그중에 김홍걸 의원 안 나왔고요. 그럼 6명. 한 명은 무소속 장향자 의원 찬성 쪽이었으니까 그럼 5표 정도가 반대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예상은 175명이 반대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결과는 138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37표가 이탈이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찬성에서 17표가 더 나왔는데 기권하고 무효까지 합쳐서 37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37표 정도가 어쨌든 간에 이탈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거기다 덧붙인다면 혹시 국민의힘에서도 무효표가 나왔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따져보면 민주당에서 더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예상이 됩니다. 어제 제가 쉬운 표, 60표 이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잡아서 이제 단순 비교를 했을 때 37표 정도의 이탈이라고 가장 크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37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박선민 비서관. 이 해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치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수치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죠. 아무리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는다고 해도 최소 30표 이상은 이탈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소속 의원이나 친민주당 성향 의원을 제외하고 나면 어쨌든 최소 31표 정도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30표라는 숫자 자체가 상당히 많은 이탈을 의미하는 숫자고요. 저는 이 표결 결과를 보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치적 사망 선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와 현 지도부를 향해서 일종의 경고를 아주 강하게 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사법적인 판결을 떠나서 지금 이 체제로는 선거를 승리할 수 없다라는 위기감이 제대로 발현이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못하는 것도 결국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이번에 간접적으로 좀 촉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의 돌파구가 여러모로 필요한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리더십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당 안에서 분열의 조짐이 좀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거든요. 이제 살생부가 만들어져서 온라인에 돌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른바 이제 친명계 성향의 정치인들이 또는 당원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부결표를 던졌느냐를 색출하고 있는 만큼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장 빠르게 내야 될 메시지는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색출하거나 특정인을 낙인 찍어서 문자폭탄 던지고 하는 건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부터 저는 좀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상보다 이탈표 좀 많이 나와서 이 민주당 내부는 당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맞습니다. 예측한 것보다 이탈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30표 이상 있는 것 같은데 매우 당황스럽고 무겁습니다. 놀랬고요.
말 그대로 수면에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좀 놀랐습니다. 황당하기도 했고 중간에 왜 무효표 분류 여부를 두고 좀 공백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길어진 시간이. 그때만 해도 무슨 이런 결과를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었고요. 다들 그냥 그냥 빨리 좀 진행하자라는 정도로 그냥 웃고 계셨었는데. 네, 민주당 내부편 당혹감이 있는데요. 이후에는 단일 대우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시죠. 어제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의 단일한 대우를 위해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을 놓고 당 내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민주당의 분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당이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네, 지금 뭐 부결되긴 했지만 사실상 뭐 가결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을 좀 추스려야 한다. 뭐 당이 갈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계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송 부장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정치 제도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소위 말하는 개딸 그 열성 지지층들이 이렇게 뭐 색출 작업, 뭐 배신자 색출 작업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대우로 다시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진 것 같고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이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친명, 비명 단일 대우였는데 지금은 친명 단일 대우를 구축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 상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승리 이야기를 하지만 이재명 대표 생각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전체 민주당 현역 의원이 169명인데 그중에서 138명은 본인을 지지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다수죠. 다수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이가라 지켜나가야겠다는 것이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또 정성호 그 친명계 자장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당대표 측에서 하니까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70%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 경선에서 77%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도 70%선 지금 169명 중에 138명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 편을 들었던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이 친명 비명 단일 대우에서 친명 단일 대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계속 이 대표직을 유지해 나갈 텐데 그건 비명계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렇게 만약에 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가면은 다음 총선에서는 이 공천을 못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지금 뭐 명단이 벌써 다 돌고 있습니다. 사실 뭐 공천 주면 안 된다고. 그 상황에서는 또 비명 진영에서 뭔가 또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민주당은 분당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정도고 뭐 집단 탈당 이야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수습하는 방식을 어떻게 친명만 가지고 갈 것인지 또 비명까지 같이 해서 정말 단일 대우를 다시 할 것인지 단일 대우를 하려면 지금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분간은 친명 단일 대우로 끌고 가면서 상당히 파열음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이른바 비명 내지 이번에 뭐 찬성했던 무효, 기권했던 이런 의원들이 누군지 그러니까 이탈표 색출 작업에 나섰습니다. 뭐 대표적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있죠. 상당한 문자 폭탄 왔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뭐 문자가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어마어마합니다. 내용도 굉장히 좀 살벌해요. 방송에서 인용을 해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런 항의 문자 받으면은 총선 공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의원들도 있을 법한데요. 당연히 느끼죠. 당연히 위축되고. 그러나 이제 의원들이 그런 항의나 뭐 거센 그런 것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못하고 뭐 찬성표를 던졌다든가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진 건 아닐 겁니다. 이제는 의원들이 자기 소신을 더 좀 강하게 또 현실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네, 뭐 살생부 명단까지 나왔습니다. 사진들 다 모아가지고요. 휴대전화까지 다 드러나 있는 그 명단이 지금 SNS에서 많이 돌고 있고요. 이게 이른바 뭐 예비고원이란 닉네임을 쓰는 네티즌이 만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들끼리 또는 의원 관계자 직접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내용 캡처해서 뭐 인증샷이다 그리고 난 아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승우 변호사 이거 수박 인증 뭐 이런 거잖아요. 좀
자제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뭐 이 이야기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수박 명단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강성 지지자들의 행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자체를 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와 연결한다던가 또 이걸 막아주세요라고 이재명 대표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강성 지지자들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명이든 비명이든 어떤 이런 SNS를 통한 살생부 명단 이건 그 말 그대로 그냥 지지자들의 말이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연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당 가능성까지는 뭐 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만약에 친명과 비명이라고 하는 어떤 두 개의 층이 정말 감정적으로 접근하면서 서로 배타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또 이것은 이재명 대표나 또는 비명계도 바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건 또 공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절제를 하고 또 건전한 비판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중도적인 성향의 국민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 또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쓴 보약을 맞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비명계의 반란표는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 다만 이번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이번에 나왔다는 것 측면에서 오히려 향후에 어떤 예측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친명이든 비명이든 더 소통하고 강화하면서 결국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 그것들이 민주당을 이겨내는 것이고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 속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더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탈표 나온 것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는 분석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던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게 기획된 거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짜고 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게 박성준 의원의 이야기인데요. 반면에 이상민 의원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 들어보시죠. 일각에서는 비명계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했던 가결표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17표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꼭 비명계라고 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봤을 때 기획된 투표로 가지 않았느냐. 의원총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자유 발언이라든가 거기에서는 뭐 그런 의견이 없다가 이게 표로서 딱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좀 있지 않았냐. 그 정도 숫자가 나온 거는요. 그냥 우연히 합쳐져서 합산된 그런 숫자가 아니고 교감을 이루어진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러나 뭐 누가 한두 사람이 기획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것도 좀 과대하게 해석하는 거지만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죠. 사실 그 물 밑에 있는 얼음덩어리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자 이상민 의원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또 위기감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의원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169명인데 소속 의원들이 그러면요 이 기획을 하려면요 다 이 그 대책본부 사무실이 있어갖고요 공, 세모, X 이런 걸로 다 분류합니다. 이 사람은 뭐 세모였다가 공으로 갔다, 뭐 또 좌로 이동했다, 뭐 이런 정도 되고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제가 세 갈래로 쪼개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개 너는 가결표를 찍고 너는 기권표를 찍고 누구는 무효표를 찍고 이런 식으로 다 오더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자꾸만 저렇게 기획이라고 하면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피해망상인 것 같고 오히려 현실을 더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아까 개딸들의 저 과격 돌출 행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별로 새로운 뉴스는 아닌데요. 저는 그 오늘 아침 그 조선일보에 나온 그 친명 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성호 의원의 이걸 보고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마음 먹고 있구나. 뭐냐 하면은 굉장히 그 반란표가 많았다. 충격받았다. 근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과연 같은 당에서 해나갈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그냥 알아서들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지도 않다. 정성호 의원이 나름대로 그 친명계에서는 합리적이고 좀 얘기가 통한다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분인데 그 사람조차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에 들어갔구나. 아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행사하는데 수많은 기자들이 뭐 그 비명계 개딸들 행동 자제시킬 건가요? 대답 안 하는 것도 그와 무관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그때는 가결될 가능성도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럼 대표직에 집착하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저는요
그 정성호 의원이 또 그 아주 핵심적인 힌트를 줬어요. 검찰 수사 끝날 때까지는 당 대표직 쥐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누구의 정진상 그 특별면회 갔을 때 한 멘트라든가, 그러니까 뭐냐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순간 정진상 또 이화영 이런 사람들의 입이 열릴 수가 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거를 막아주는 최후의 방파제인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순간 그들의 입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자, 박선비 소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기획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뭐 명단을 색출하거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기획된 정황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저는 뭐 당의 대변인의 뭐 입에서 그런 기획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사실은 이견 그룹이 있다는 게 이번 투표를 하기 전에도 이미 확인이 계속해서 됐었거든요.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여러 의원들이 이제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히 좀 안일하게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투표에 이탈표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단일 대오만을 강조하고 나서는 거는 아마 지금 이번에 있었던 이탈표를 던졌던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아마 전략의 부재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뭐 색출 작업을 하고 기획된 그룹이 있네 마네를 추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분들도 사실 이탈표를 던진 분들도 이제 민주당 망해라, 뭐 이재명 대표 잡혀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거면 사실 가결표를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무효표나 이런 표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쨌든 정치적 의사표시를 한 거거든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또는 우리들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당내에서 소통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도부도 이제 전략적인 노선 역시도 당내 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 이탈표 여러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과 한지붕 아래 같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최소 31명이라고 그랬어요. 기회를 준 거죠. 너 대표 물러나면 계속 부결시켜 줄게. 하지만 안 물러가면 너 감옥 간다. 그러니까 대표 물러나라로 협박을 한 거예요. 20명이. 아마 대학생들 여름방학 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는 감옥가 있을 겁니다. 멘붕이었을 겁니다. 사실상 이제 방탄이 뚫리기 시작했다. 워낙 표단속을 하니까 최대한 표정을 감추려고 하죠. 근데 이제 속내는 감춰지지 않으니까 계속 한숨은 크게 쉬더라고요. 한숨 네, 한숨 소리는 굉장히 컸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보고 왜 이재명 대표 제대로 빨리 수사하고 제대로 뭐 안 하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나가줘야 된다. 네, 하태경 의원은 너무 이제 섣부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방학 오기 전에 감옥 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가결이다.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사망 선고다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송 본부장 보시면 어떠세요? 정치적으로는 가결된 거죠. 법률적으로는 지금 부결로 결정이 났지만은, 그리고 저는 이 민주당이 표결을 앞두고 뭔가 기획을 하고 있다고 느낀 적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때 의원총회에서 서른 의원은 그 전에 그 이재명 대표 구속 필요성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른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부결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마치 그 부결을 시켜주면 당대표가 사퇴할 것 같은, 그때 저는 기획이 되고 있구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결을, 사퇴를 전제로 부결을 시켜주는 쪽으로. 그런데 그것이 당대표를 사퇴할 움직임이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 반발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거예요. 지금 당장 기획된 것이 아니고, 굳이 기획이라면은 자연적으로 기획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지금 그 전에 언론에서도 많은 분석들이 나왔죠. 이재명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의원들 한 20명 돼요. 한 20명 되고, 그 다음에 그 친문계 또는 친이낙연계 어떤 모임, 친문계 모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또 친이낙연계 모임 이런 걸 다 합하면은 또 한 38명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이재명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 한 40명 된다. 물론 이거 다 이제 겹칩니다. 겹치는 부분들이 많지만은, 그런 그 세력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결국은 총선에서 민주당의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이고, 어떻게 되면 공멸을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하고 있던 그룹이 항상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위험한 존재였죠. 위험한 존재였는데 그 위험한 그 세력을 이렇게 한 번은 이 본인이 사퇴를 전제로 부결시켜줘서 이렇게 갈 수가 있었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여기서 집단적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말이죠. 이 검찰은 불구속 기소할 겁니다. 대장동이나 성남FC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으니까요. 근데 추가로 구속영장 신청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국회에서 지금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됐는데 다음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 단계가 아니냐, 뭐 어떤 결단을 할 거냐, 여기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대표직 관련입니다. 자, 그동안 부결 후 사퇴 이런 이야기가 일부 있었죠. 관련해서 한번 보시죠. 서른 의원이 이제 부결을 주장하면서 부결하고 나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니 갑자기 나가시더니 일치 단결해서 부결시켜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이후에 잘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셔서 상당히 모호하게 의도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이게 뭔 소리냐? 그건 뭐 요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라는 거다. 결단이 혹시 대표직 사퇴를 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확고한 친명 의원들 말고는 의원들 속내가 참 복잡합니다. 자, 이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런 움직임이 좀 사실 있었던 거 아닌가요, 내부적으로? 저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민주당을 걱정해 주시는데 좀 감사하게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국민의힘도 경계하셔야 될 거예요. 최근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니까 민주당이 더 높은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국민의힘이 너무 지금 웃고 있을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실상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고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라고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이에 동조하는 국민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건 수사가 아닌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수사가 계속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만약에 부결됐다고 상장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에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보면 이제까지 검찰의 의혹을 부풀린다거나 또 기사들에게 계속해서 뉴스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정보 흘리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영장실질 심사 과정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또 받는 과정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 이재명 대표 수사에만 너무 현안이 돼서는 결과적으로 이게 국민의힘의 유일한 총선 전략이 돼서는 오히려 국민들이 반대의 결과를 줄 수 있다 생각되고요. 네. 실제 33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검사 60명이 넘는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투입됐어요. 이 60명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지검 전체 숫자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10개월 내내 광주지검 정도 규모의 검찰청이 이재명 대표만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방탄하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의 유일한 총선 전략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반대로 역작용으로 발생할 수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국민의힘이 너무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최단 변호사. 네, 저는 민주당이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예를 들면은 뭐 가결이 됐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영장실질에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번에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살리고 당 대표로서의 어떠한 그런 위험을 갖출 수 있었다면 이번에 떳떳하게 나가야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는 영장이 잘못됐다 소설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됐다면 법원에 나가서 본인의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지금 방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비명계 의원들도 이번에는 가결이다. 단일 대우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과연 이번에 이런 많은 이탈표라고 하는 것은 경고죠. 다음에는 우리가 가결을 가결이 될 것이다. 부결이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럼 과연 부결이 되고 나서 영장실질에 나갔을 때에는 그것이 여당의 당대표로서 얼마나 위험이 설 수 있겠는가. 네. 저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민주당은 이미 시기를 놓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것이냐 그냥 총선 때까지 쭉 대표직으로 유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추측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본인이 결심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표결 결과가 의외로 찬성이 더 많게 나온 그런 상황에서 막전 막후,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 전, 이후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런 결과가 나왔냐, 이걸 분석하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가 좀 눈길을 끄는데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1시간 정도 이상 했는데 그때 오랑캐 침략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또 의원들을 자극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총선에까지 이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는데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요?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오랑캐의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 회피할 방법이 있느냐? 없죠. 저는 그게 정치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죠. 저는 결코 우리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일부 의원들의, 비명계 의원들의 전언입니다. 기자를 만나서 한 이야기. 자, 이 간담회 봤더니 오랑캐 침략 좀 너무 나간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중진 의원도 1대1 면담하기로 했다가 이걸 취소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난번에 대통령 보고 깡패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번엔 또 오랑캐라고. 사실상 그 국경이라는 거는 이제 그 민주당의 경계를 윤석열 정권이 담정을 넘어서 쳐들어왔다. 네.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그런 건데, 근데 그 비명계 의원들이 대통령을 오랑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과한 표현 아니냐, 그래서 불편함을 느껴서 이탈표를 했다. 이건 아닐 거고요. 예. 저 얘기가 뭐냐면 오랑캐가 침략했는데 그 정상적인 상황 아니다. 무조건 막아야 된다. 예. 그 얘기는 난 당대표 꿈쩍도 안 할 거다. 난 당대표에서 내려올 일 없을 거다. 오랑캐 발언 그 표현 자체가 아니고 그 이어지는 결론이 난 당대표 꿈쩍도 안 하고 있을 거다. 거기에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자극을 받아서 21일인가요? 30 의원이 그 의원총회에서 뭔가 우리가 이번에 화끈하게 부결시켜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무슨 액션이 있지 않겠는가. 그게 헛물킨 거구나. 이게 잘못 판단한 거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탈표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동아일보 취재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친문 의원 모임으로 알려져 있죠. 민주주의 4.0. 이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와 점심을 같이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당시 한 의원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긴 소리 않겠다. 마태복음 27장을 읽어줬답니다. 휴대전화를 이제 열어서 거기 이제 있는 걸요. 이게 뭐냐면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표에게 당을 위해서 희생하면 본인도 살고 당도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넌지시 전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풀이를 했습니다. 자, 박수민 전 비서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기사 읽었는데 예. 그거 듣고 다 그냥 고개 끄덕이시고 가만히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경청을 하신 거겠죠. 근데 저는 비단 민주주의 4.0 모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모임을 접촉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때 분명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을 거거든요. 단순히 이제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 이런 결사옹위하는 내용만 나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비공개로 만난 모임이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어쨌든 당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당의 리더로서, 그리고 직전에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좀 더 큰 정치적 선택을 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이면에는 결국에 당을 좀 더 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살신성인의 자세를 기대했던 분들도 많았을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했던 의원들 역시도 이제 이후의 후일담 같은 것들을 나누고 또 앞으로의 전략이나 지지율 조사 같은 것들도 계속 발표되어 왔던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본인의 또 총선도 고민하면서 아마 대표의 그 거취에 대한 고민 또는 대표의 결단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촉구하는 방법을 아마 이번 표결을 통해서 1차적인 결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른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점심을 하고 나서 그 의원총회에서 이 부결을 시키자. 그럼 부결을 시키면 뭔가 행동을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뭐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서른 의원이 식사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번에는 부결이 되고 나면은 다음에 또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면은 사퇴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도 고개를 끄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마태복음 이야기할 때도 이것은 확실하게 이 대표적을 내려놓으면 그 뭐 예수님이 이렇게 본인을 희생을 해서 구원을 했듯이 이 대표적을 내려놓으면은 당이 사는 일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냥 고개를 끄덕을 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런 결론을 안 내렸죠. 안 내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처음에 강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강도가 경찰복 입고 강도짓을 하는데 어떻게 내려놓느냐. 그럼 깡패 이야기하고 오랑캐 침략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도저히 대표직은 내려놓을 생각이 절대 없구나. 그리고 또 이 정성호 의원이나 이렇게 하는 말들도 지금 비명계에서 들어보면은 이 상태로 가면 공멸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언지를 했으면은 이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그 검찰이 너무 과하게 수사를 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줘야 되고 그 상황을 봐서 더 당이 위험해질 것 같으면은 내가 그 대표적으로 사퇴할 수 있다는 정도의 언질만 줬어도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찬성과 반대표가 아주 미세하게 한 표 차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애매한 표 2장 때문에 1시간 넘게 개표 결과가 발표되지 못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민하지 말고 띄우라고! 띄워놓고 같이 언론합시다. 글씨를 못 알아보면 그게 무효지! 띄우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나 확인 못하게 했다는 의도가 있는 거다. 네, 어제 저희들이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2장의 표가 문제가 됐었죠. 이게 부짠지, 가짠지, 북짠지 뭐 좀 애매합니다. 우짠지 뭐 이런저런 건데 신재원 의원님, 보통 가부할 때 정자로 적으세요? 흘려서 적으세요? 아니 보통은요. 의원총회 저런 중요한 표결하기 전에 의원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의원총회를 할 때요. 그런 것들 아주 초등학교 수준으로 아주 상세하게 그 다 안내를 합니다. 그 원내 부대표 중에 또 그런 역할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자유당 정부 때는요. 그때는 한자를 많이 쓸 때니까 가부를 한자로 썼는데 가는 가능하다 할 때 가짜인데 부자는 아니 불자 밑에 입구자를 써야 되는데 그 입구자를 안 쓰는 거 다 무효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무식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때 자유당 정부 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의원총회를 하면요. 혹시 한자로 쓰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거를 다 아주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굳이 저렇게 붓글씨 흘림체 연습하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쓴 거는요. 내 심사가 복잡하다. 내 심사가 복잡하다 하는 거를 글씨로 표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정치적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부자를 그냥 따박따박 쓰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냥 에이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이 습관대로 쓰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것 때문에 1시간 넘게 옥신각신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따로 있었다고 봐야죠. 그 두 표에 대해서요. 그 두 표 논란이 있을 때 그때 현재 상황이 139대 137이었어요. 가결이 139, 부결이 137. 만약에 두 표가 이 부결로 되면은 동률이 되는 거죠. 그럼 동률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약간 좀 체면을 살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김준표 의장이 거의 직권으로 한 표만 부표로 하고 한 표는 무효표로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표 차이가 나서 찬성이 하나가 더 많아진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실수다 이렇게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연 롱내 의원 때는 무효표가 단 한 표도 없었어요. 그때는 전자투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수기로 하고 수기를 할 때는 점 하나만 찍어도 이게 무효가 돼요. 그리고 그 기표수 안에 다 써놓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효다. 다 써놓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 저 국회의원들이 이 체포동의안 5번째 표결을 하는 거예요. 그 5번째 표결을 하는데 그 5번을 했을 텐데 네네. 기표사안에 다 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원총회에서 다 설명을 해주는데 이 11표나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11표는 소극적인 어떻게 보면 소심한 반대를 했다. 그렇게 소심한 찬성을 한 거죠. 예. 소심한 찬성을 했다. 그렇게 보이는데 네. 이 소심한 찬성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극적 찬성으로 갔으면 가결이 됐죠. 그렇죠. 자, 그런데 김진표 의장이 이제 한 표는 무효, 한 표는 부로 갔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139대 137이라는 상황. 이게 굉장히 좀 신경이 쓰였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두 표가 만약에 부가 되면 139대 139 동률이 되니까 최소한 찬성이 많다 이 이야기는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박수민 전 비서관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계속 이게 부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뭐 솔직히 저도 사진을 봤는데 네. 좀 구분하기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뭐 직접 예, 예. 그 쓴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논쟁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1시간 이상 저 부냐 무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상당히 소모적인 논쟁이다라고 보였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여야가 논의하면서 좀 거칠게 언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그 의장이 결국에는 직권으로 좀 이제 판단을 선관위 직원들을 통해서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숫자가 주는 함의가 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 기사가 나갈 때에도 뭐 무효표 뭐 이런 것들 기권표 이런 숫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냐 분야를 놓고 기사에 이제 제목이 뽑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숫자가 똑같을 때와 예. 두 표 정도 적을 때 주는 정치적인 타격은 사실은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야가 협상하는 데 있어서 사실 깔끔하게 그냥 알아볼 수 없으면 무효로 네. 가자 이렇게 얘기가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표결하기 전만 해도 그건 뭐 어차피 부결인데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1시간 넘게 가다 보니까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이 이야기를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두 표를 놓고 1시간 넘게 옥신각신 결과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자, 어제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신상 발언을 통해서 이게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결과적으로는 부결이 됐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과연 누구에게 유리했을까요? 한동훈 장관이 승리한 건지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잘 막은 건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한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후 이 대표의 반박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습니다. 개발 이익의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다라고 하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내부 자료, 즉 물적 증거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동규, 남욱동 업자들뿐 아니라 네이버, 두산 등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 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이나 도주, 증거 인멸 같은 구속 사유도 전혀 없습니다.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회개한 억지와 정치적 선동 언어만 가득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어제 15분 정도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5분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한 장관이 노웅래 의원 때는 아주 구체적인 뭐 돈봉투 소리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어제는 좀 약간 건조하다고 할까요? 사실관계 내지는 또 비유. 그러니까 다양한 사기적 수법, 제값과 헐값, 사기적 내통, 그리고 휴대전화 팔이 뭐 이런 식의 이 좀 국민들이 듣기에 좀 쉬운 그런 용어들을 썼다. 예전과 좀 달랐다.
그게 좀 먹힌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좀 있는데 자 최나준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예전에 노웅래 의원 때처럼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은 이번에 설명에서는 다른 것들을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는 첫 번째로는 이미 설명은 국민을 위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어차피 방탄국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부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의 중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하고자 했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구속영장의 필요성.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 먼저 증거가 새로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미 한 사람의 입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여러 명에 대한 진술이 있었고 물적 증거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구속의 이유 다 알려졌다고 하면 그러면은 유명한 사람들은 구속이 안 되는 거냐 이런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저는 중요했던 것들이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배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평론가님들이라든지 법조인들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일반 청취자 같은 건 시청자 같은 분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휴대폰과 관련되어서 쉽게 설명을 하면서 얼마나 지금 야당 대표가 아닌 예전에 개인적인 시장이었을 때의 그 토착 비리와 관련되어서 범죄의 혐의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다.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었던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땡큐 한동훈 이렇게 비꼬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당시 발언 한번 보시죠.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미운 7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습니다. 땡큐 한동훈. 네, 당시에 땡큐 한동훈 저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죽지 않는다. 눈물나게 미안하고 미안하다. 그래도 내일의 태양은 떠오른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요즘 법무장관이 아닌 검찰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회법에 따라서 범죄 사실의 요지를 설명할 때는 개요를 설명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신이 판사가 아니고 재판받을 권리가 피의자에게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1심, 2심, 3심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범죄 사실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들은 유죄 확증 편향적 발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어제도 유죄 확증 편향적으로 발언을 했다는 점이고요. 또한 비법률적인 표현들을 써가면서 당군 일의 최대 손해다. 뭐 휴대폰 파리를 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비법률적인 용어고 감정적인 표현이거든요. 이건 꼭 자신의 어떤 사감이 투입돼서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드리고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503억을 이재명 대표가 환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된 부분인데 1공단 공원화 사업인 2,500억 정도 그리고 터널 공사비 1,100억 정도가 여전히 검찰의 계산에서 빠져 있거든요. 이 계산에서 빠져 있는데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을 때 유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까지 내내 1년 내내 428억 뇌물 약속했다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구속영장에 넣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서 이론도 받은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검찰의 구속영장에서도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검찰의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배임 액수는 너무 천문학적 주장이고 앞으로 법원 재판 과정에서 깨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정말 비용이 얼마 들었고 수익이 얼마고 또 회수한 게 얼마냐 이걸 놓고는 지금 검찰 이재명 대표 너무 생각이 좀 달라요. 이승훈 변호사 말씀하시듯이 5,503억에 대한 부분 그것도 검찰에서는 좀 다르게 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이익 환수한 거나 성남시가 이익 환수한 거나 이게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죄 확정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검찰이 수사의 결과는 이거니까
지금 판사 앞에 서기만 해달라 그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예. 유죄 판결은 판사가 할 거니까 네네. 일단 이 체포 동의안을 거쳐야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러니 그 판사 앞에 서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유죄가 이게 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이런 혐의를 갖고 있는데 네. 본인은 그 부인을 하니까 그 전에 그런 이야기도 했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이 전부 다 조작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판사 앞에 가면은 대한민국 판사 100%가 무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유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또 특히 그 전에 이 저번에 정청래 의원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돈봉투 부스럭 녹내 그때 하니까 이것을 일종의 핑계를 댔어요. 네. 이것을 부결을 시키는 명분으로 핑계를 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한 것이 아니고 크게 보면 두 가지 접근인데 하나는 이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왜 진술뿐이 없느냐 물증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구속영장에 보면 물증이 다 있어요. 무슨 회의록이나 아니면 결제 보고 문건이나 아니면 네이버의 내부 문건 이런 게 다 있는데 거기에 있다는 물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좀 어제 저것은 국회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국민에 대한 설명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가령 뭐 이 100만 원짜리 그 휴대전화를 영업사원이 주인 몰래 10만 원에 팔았는데 그래놓고 10만 원을 벌어왔다고 이야기한다. 네네. 영업사원은 이재명 시장이죠. 그리고 주인은 성남 시민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짜고 그것을 산 사람들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에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그 성남시의 이익을 5천억을 가져다 줬다고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비유를 했으니까는 더 듣기가 쉽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 장관의 설명이 얼마나 의원들을 설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표결 결과를 놓고 민주당은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 회동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당내를 수습할 것이냐, 소통을 할 것이냐,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비명계 의원들을 성토하는 그런 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뾰족한 수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넘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크죠. 그리고 그럼 뭘 가지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한번 이 체포동의안을 요구를 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야기 그리고 유상범 의원 이야기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 국회에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검찰총장인 제가 더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좀 봐야 할까요? 검찰에서는 저희 할 일에 대해서 담담하게 저희들을 할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과 성남FC 가지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문제는 좀 고민스러울 겁니다.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한 800만 불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루어질 거고 3월 중에는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 막바. 네, 자 백현동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쌍방울 관련 대북 송금, 뭐 변호사비 대납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의혹입니다. 그 중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하는데, 근데 최근 이 대북 불법 송금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했던 안부수 아태우 회장 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대지를 했는데 그동안 거짓말했는데 이제는 한계에 다달랐다. 따로 나가서 얘기하자 했는데 이 전 부지사가 이제 겁을 했다고 하고 뇌물 제공에 대해서도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쌍방울 대북 사업에 이 전 부지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김성태 전 회장은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속옷 팔아가지고 500만 달러 마련하자 뭐 이런 제안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전혀 쌍방울과 경기도는 별개지 같이 연결된 건 없다. 이런 입장을 유지를 하고는 있다고 해요. 자, 박수민 전 비서관. 검찰에서 지금 이 쌍방울 건 가지고도 뭐 제3자 뇌물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고려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또 다시 한번 올까요? 어떨까요? 저는 한 번 더 영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부결된 그 동일한 혐의로 오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 부분은 검찰 역시도 내부의 판단을 거쳐서 불구속 기소로 이제 수사를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구속영장이 한 번 더 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 진술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힘이 실릴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것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쌍방울과 그 경기도 사이에 연결고리였던 그 네. 안부수 회장이 일단 말을 바꿨습니다. 예. 그동안은 연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는 이화영 지사의 편에서 돌아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상 이화영 지사 빼고는 모두가 이제 쌍방울과 경기도의 관계에 예.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이런 북한과의 접촉을 하거나 돈을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화영 지사는 아무리 본인이 이제 부정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3명의 주장이 일치하고 있는 만큼 그들의 주장을 깰 만한 다른 증거 또는 본인의 다른 진술을 해야만이 법적으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8년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하고 북한 김성애 실장 만남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안 회장에게 이 둘이 만난 사진을 전달하고 이 대박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서로 간에 뭐 긴밀하게 연결이 좀 됐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진실도 밝혀져야 될 텐데, 하여튼 검찰에서는 지금 쌍방울, 백현동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해서 뭐 공세를 취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걸로 보이는데, 자 국회는 어떻게 처리할 것 같으세요? 국회란요? 예, 아니 다시 뭐 체포동의안이 온다. 아, 체포동의안이요? 저는 또 체포동의안이 이제 오면은 대북 송금권으로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백현동이라든가 동재동 호텔은 사실 그 구조가 부동산 개발 비리라고 하는 점에서 대장동하고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휘발성이 더 강한 대북 송금으로 검찰이 이걸 영장을 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저게 가장 늦게 착수한 수사인데요. 이게 관련자들의 입이 열리면서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화영의 입만 남았습니다. 이화영의 입만 남고 그 당시에 경기도가 지불해야 될 것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파악하기에는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완전히 복원이 되고 재구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화영 그 당시 부지사의 입만 열리면 되는 거니까 요걸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내의 동요도 이 어떤 사건의 성격이 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동요도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후에 올 때는 정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 측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번보다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 대표가 어떤 식의 행동을 하고 당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보여주느냐, 책임을 보여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기감은 상당히 느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늘도 보수 성향 유튜버 유재일 채널에 나와가지고는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둘씩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지금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 전 본부장 유튜브 활동 자제시켜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자 주의는 주는데 언론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 대신 나는 이거 안 본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 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좀 한 것 같아요. 공고는 할 수 있다 이럴 수는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 대표 측에서도 해명이나 뭐 반박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알려드립니다. 보시죠. 이제 이재명 시장 그때 이제 뭐냐면 선거법 위반으로 공판 있는데 사람들 좀 동원하라고 그러는 거야. 회사에다가? 아 우리 직원들 좀 데리고 오든지 이건 동원해서 데리고 오래. 그럼 정지상한테 연락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팀장들 하고 이제 한 12명? 10명? 이 정도 데리고 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 시장은 혼자 법원 가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좀 겁이 많으세요. 혼자 가는 게 조금 그러신지 그때 동원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동원했다가 제가 악덕업주가 좀 돼가지고 예, 자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고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또 결정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시작할 시점부터 계속해서 하나의 그 뭐랄까 대하 드라마처럼 본인이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걸 계속해서
출연해 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자, 최남 변호사,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진상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저런 식으로 본인의 스스로의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방송, 그러니까 유튜브죠.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다 보면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본인의 재판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저것을 출연을 주의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원래 재판은 독립성이 있죠. 이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어떠한 것을 하던 간에 여론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재판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인데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는 유튜브를 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만약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어떤 유튜브 출연을 막는다고 한다면 재판을 받고 있는 어떠한 정치인들도 언론과 인터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는 차원에서 네. 우리 재판부는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이렇게 언론을 출연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법적인 그러한 원칙을 얘기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유동규 씨 지금 말하는 거 보면 혼자 법원 가는 거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검찰 갈 때는 혼자 다녀오겠다 이런 입장 밝혔고 의원들 나오지 마라, 지지자들도 오지 마라, 뭐 이렇게 나홀로 출석을 했던 적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게 저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진실인 것 같은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저런 것들은 자신의 변명일 수도 있는 것이고 허위사실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진실일 수도 있어요. 아니 본인이 측근이고 어두운 부분들을 자신이 다 했다고 그렇게까지 주군으로 모셨다고 주장하면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직원 동원하라고 했다고 선거 재판에 동원했다. 뭐 악덕업주가 됐다. 저런 것들은 그냥 가십 수준의 얘기고 또 유동규 씨가 자신을 포장한다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가십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일 수도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언론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이 저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저런 과정 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다라고 한다면 뭐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판받는 자세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본인이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사건을 일으켜서 국민들께 물의를 일으켰는데 마치 유튜브에서 저런 식으로 편하게 희낙낙하면서 행동하는 것들이 결코 국민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 전 본부장이 또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정진상 전 실장이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도 전에 대통령 만들기가 목표라고 해서 아주 스케일이 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말도 합니다. 보시죠. 정진상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술 먹을 때, 김용하고 저하고 술을 먹을 때, 동원결의 할 때, 정진상이 딱 그러더라고. 정색을 한번 딱 하고, 우리 나라를 먹자. 시장 당선도 안 됐는데 무슨 나라 이야기를 하나? 그 다음에 내가 딱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나도 그러면 우리 일단 죽으러 모시기로 했으니까 그런 걸로 마음가짐을 가져야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장은 출발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자. 그러다 보니까 랜드마크 만들어야 되고 이재명 업적을 만들어야 되고 그 이재명이 어떤 발자취를 남겼느냐. 그거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해내야 할 숙제였죠. 예. 자, 뭐 이거 어느 정도 믿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부터 큰 그림이 있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이 내용 정도는 지금까지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런가요? 뭐 대한민국을 먹자 이런 것을 뭐 검찰 진술에서 했다든가 아니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도원 결의를 했다. 그리고 뭐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그런 그 정진상의 꿈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것이 계속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이 반박 논리를 깨는데 어느 정도 참고는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100회까지 하게 되면은 저는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장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저 진실을 규명하는데 좀 그 논점을 흐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언론의 자유니까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그 과잉되게 나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재명 대표의 사진 장면들 가지고 편집했던 매체, 그러니까 연합 사진을 많이 쓴 거고요. 일단 YTN이 새벽에 좀 영상 편집을 좀 했었는데, 그리고 뭐 파이낸셜 뉴스, 조선닷컴 이런 쪽에서 그 뉴스 사진을 가지고 좀 이렇게 표정 변화를 측정을 해서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연합이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아까 이승훈 변호사 이야기했던
당 지지율요. 민주당이 43.9, 국민의힘 42.2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건 근데 오차 범위 안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의뢰기관은 미디어 트리뷴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3.1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